임상심리 슬쩍 들춰보기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요, 대화법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좀 더 좋은지, 좀 도움되는 그런 대화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평소 대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배우는 적은 되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피상적으로 어른들이나 뭐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뭐 이렇게는 말해주시기도 하죠. 뭐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라. 좋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되게 좀 단편적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뭐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좀 부족한? 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또 임상심리 전문가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화법을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그런 단편적인 방법들도 괜찮은데 우리가 대화라는 게 한두 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속성들도 알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평소 좀 본인들의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화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어떤 양식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하고는 되게 대화가 잘 통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하고는 되게 꽉 턱턱 말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공식처럼 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고민은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래요. 이렇게 지금 드는 생각이 네. 평가받을 때 좀 판단하고 단정지어서 말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편치 않은 것 같아요. 나의 말을 듣고 뭔가 단정 지을 때. 네. 그리고 애매하게 이야기할 때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제가 근데 걸까? 모호하게. 아 그래요? 저는 그럴 때 좀 힘들다고 느꼈던 것 같은 게 내 말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일 때 내 말을 제대로 이제 들었다는 생각이 잘 안 들고 이야기 주제가 갑자기 바뀐다거나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두 분이 염려하시는 대화의 상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바로 그 대화의 상대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뭔가 판단적인 말을 많이 하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상대방의 얘기를 듣긴 잘 듣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앞서 이렇게 먼저 해버린다던가 그래서 또 맥을 끊어버린다거나 저는 또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편이거든요. 이전에는 이게 왜 나빠? 왜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에 대한 전달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좀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을 꽂는 식의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후회할 일이 되게 많은데도 잘 수정이 안 되고 특히 상담할 때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좀 공격적으로 얘기한다든지 모든 대화가 정말 순탄하면 참 좋겠지만 저희 자극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신학생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렇게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 잘 못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단 서로의 문제가 좀 이렇게 맞는 그런 대상이 서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저의 부정적인 면을 자극하는 그런 대상들이 가끔 있고 그럴 때 이제 대화가 좀 어긋나게 됐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 이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을지를 이제 앞으로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맞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오늘 제가 제시해 드릴 대화가 비폭력 대화에서 몇 가지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화법 가지고 상담 장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상담가가 아니어도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는데 그걸 좀 잘 해결해보고 싶다 혹은 더 친해지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 할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러한 대화법이 관계가 우리가 매끄러워지면 자기 삶에도 더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반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비폭력 대화가 주로 부부 상담이나 부부 치료, 가족 치료 이런 장면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나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한 요소를 살펴보면 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나를 살피는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거기까지도 또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죠. 비폭력 대화 중에서 전부 다를 말씀드리기보다 좀 더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 4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관찰이 있고요. 두 번째는 느낌, 감정 같은 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욕구, 그리고 네 번째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이 4가지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도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한번 물어봐주고 또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게 굉장히 중요. 하나씩 더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관찰이에요.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관찰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필요한 게 평가하는 거랑 관찰하는 것을 분리시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와 섞지 않으면서 관찰하고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요. 전혀 평가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평가할 수 있죠. 근데 무조건 뭐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따로 분리를 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랑 분리된 관찰은 뭐고 평가가 섞여 있는 관찰은 뭔지 우리가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표현하지 않을 때 쉽게 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빈바님한테 빈바 아주 후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평가랑 관찰이랑 분리가 되어 있지 않죠. 여기에는 그냥 평가만 들어있는 거예요. 빈바는 후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평가를 분리를 해본다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면 빈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부 주는 것을 보니까 너는 되게 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 라고 이런 식으로 평가랑 관찰하는 것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또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쉽게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표현 자주 하잖아요. 단지 그렇게 말을 하기보다도 좀 더 관찰한 바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붙잡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을 한다든지 혹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니까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 이런 식으로 관찰하는 것을 분리를 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평가받는 거에 대해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게 좋은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평가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쾌해하는 사람이 많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이다 아니면 네가 갖고 있는 걸 나눠주는 걸 보니까 되게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좀 결과적으로 상대가 불쾌하게 받아들이면은 그것 또한 폭력적인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명시들은 없는데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는 사실 거기까지는 좀 생각하지 못한 것 같고 우리가 평소에 평가하는 말들을 많이 하니까 그 평가를 분리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게 요즘 사람들이 평가받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많잖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사실 긍정적인 평가가 싫어도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해준다면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불쾌하거나 하면은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일종의 그 맥락을 좀 설명을 해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또 근거? 내가 객관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니까 좀 더 상대방에 전달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어서 이해하기도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해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아서 완충 역할을 잘 해주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또 평가가 섞여 있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그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도 쉽게 그렇게 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기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은 연구실 관리를 소홀히 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평가가 섞여 있는 그 관찰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분리해 볼 수 있죠. 나는 저기 301호를 쓰는 심리학과 대학원생이 연구실을 청소한 걸 본 적이 없다 라고 한다는 것. 이렇게 해서 평가랑 관찰하는 것을 분리를 시킨다는 거죠. 이런 식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능력을 그대로 말을 해버리는 경우예요. 저 선수는 되게 형편없는 선수야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을 하는 것보다도 저 사람이 20경기 중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어 이런 식의 우리가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종류에서 우리가 쉽게 평가가 너무 섞여버린 말들이 많이 있으니까 평가와 객관적으로 관찰한 사항이랑 분리해서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랑 빈바님이랑 싸웠다고 해요. 그러면은 싸웠던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한 단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관찰에 속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대화할 때 관찰하는 걸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 이 평가하는 거, 관찰하는 거 분리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긍정적인 말보다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때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내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는 걸 전달하고자 하는 건데 내가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쟤 왜 저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사실 거기서의 쟤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말을 듣죠.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너는 나한테 뭔가 무례하고 나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같아서 나는 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니 그 관찰과 평가를 분리해서 얘기하면 상대방도 관찰 내용을 토대로 만약 그 사실이 맞다면 내가 좀 상대방을 저기 느끼겠구나 라면서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어떤 오해가 발생했다면 나는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뭔가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모호한 이런 언어적인 소통에서 조금은 그런 객관성이나 뭔가 교정 가능한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분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오해가 생긴 거기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그 장면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은 내가 피해를 뭐 당하거나 뭐 서운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해서 지각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싸울 때 너는 뭐 항상 이런 식이야. 너 맨날 늦잖아. 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항상 맨날은 뭐 최근 3번 연속 이거를 당사자는 당연히 항상 매일이라고 느낄 수만 하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건데 듣는 사람은 내가 언제 항상 늦었냐. 내가 언제 맨날 늦었어. 나 나머지 7번은 일찍 왔잖아. 라고 하면서 또 다툼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 지난 3번 연속으로 늦지 않았냐? 라고 말했을 때 상대가 딱 이해하고 그렇구나 네가 화날만 하겠다 이렇게 바로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신단아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너가 그동안 몇 번을 늦었다 몇 번을 이렇게 했다 라고 해서 무조건 좋게만 말하고 뭐 부정적인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객관적인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게 관찰한 바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반대로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도 좋은 사람이다라고 듣는 것보다 매번 길 가다 폐지를 나르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걸 보니 넌 좋은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장점을 지적을 해주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와닿고 내가 그런 부분이 나의 장점이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요즘 칭찬을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관찰한 거를 기반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거니까 내가 정말 그랬네? 라고 하면서 더 수용할 수 있는 자기의 장점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되게 중요한 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르게 예를 들면 내가 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막연하게 하는 게.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것도 같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너의 행동을 기억해.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어. 그런 것들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느낌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느낌을 먼저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느낌이랑 느낌이 아닌 것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어떠한 느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느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 생각을 말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 라고 하면은 느낌처럼 보이기도 하죠. 느낌이라고 말을 하니까. 사실은 이거는 생각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생각한다라고 그 단어를 바꿔보면 더 명확해져요. 나는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이게 더 자연스럽고 그게 더 생각에 가까운 거고 사실은 생각이었던 거죠. 좀 더 살펴볼게요. 내가 기타 연주자로서 부족함을 느낀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느낌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타 연주자로서 좌절감을 느낀다. 이게 느낌인 거예요. 사실은 부족하다는 거 이게 느낌처럼 보이긴 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은 생각이고 왜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밑에는 사실은 실망스럽고 나에게 대해서 좀 좌절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요. 생각 밑에 있는 그 느낌을 찾아보고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동료들에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껴져 라고 말을 할 때도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느낌보다는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는 나의 생각인 겁니다. 여기서 이 느낌을 바꿔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는 동료들에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슬프다, 실망스럽다 이렇게 가야 느낌을 말을 하는 겁니다. 약간 그 생각에 때문에를 붙이면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러네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느껴진다 기분이 버려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서러워. 아니면은 버려진 것 같아 서럽다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이 느낌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런 단어들을 쓰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먼저 그 느낌에 대한 단어들을 잘 아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 혹은 뭐 감정, 기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그 느낌에 대한 단어들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유쾌한, 만족스러운, 자신만만한, 또 뭐 감사한, 또 놀라운, 황홀한, 뭐 사랑스러운 이런 것들이 이제 느낌인 거죠. 반대로 또 뭐 부정적인 뉘앙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속상한, 괴로운, 불안한, 불편한, 슬픈, 또 뭐 우울한, 무력한, 화가 난 이런 게 우리가 기분인 거죠. 이러한 단어들을 먼저 한번 알아보시고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정의 강도를 이해하는 것도 좀 좋은 팁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성가신 정도일 수도 있고, 뭐 짜증스러운, 뭐 신경질난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부적 감정일 수도 있고, 여기서 점점 화가 난다, 뭐 울분, 격분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찾는 게 더 정확한 기분을 찾는 좋은 방법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을 때 더 명확하게 전달이 또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느낌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또 그런 내면을 내가 먼저 인정을 하는 것도 그 갈등을 해결하는 시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느낌을 왜 얘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순히 나의 그런 생각을 얘기했을 때는 그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의 생각을 알 뿐 느낌을 공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생각과 느낌을 같이 얘기하면 그 사람도 어찌됐건 이 사람의 기분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대화가 좀 더 오해 없이 더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비폭력 대화의 느낌이 포함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대화할 때 느낌을 어렴풋이는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그죠? 뭐 이렇게 행동을 막 크게 한다든지, 대충 저 사람 기분에 대해서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보다도 직접적으로 느낌을 말을 해주는 것,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것,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개개인마다 같은 상황에서도 경험하는 감정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감정을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느끼니까 저 사람도 이렇겠지라고 잘못 추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 나의 기분은 이렇다라고 말해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대화에서 필요한 것,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관찰이랑 느낌, 기분을 말씀드렸고요.